안녕하십니까. 공무원 한국사를 강의하고 있는 김동 선생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이번 고대 통치체제부터 아까 전에 수업 끊겼던 고대 통치체제부터 이제 진행을 할 텐데, 저희 수업 자체가 책이 굉장히 양이 많죠. 그래서 책의 페이지도 많고 양도 많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설명해 드리면 아마 강좌를 한 40강 정도를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 그리고 좀 중요도가 있는 문제들 위주로 좀 선택해서 문제 풀이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좀 난이도 낮은 문제들이나 이 해설에 없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해설서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는 것이 도움이 될지 싶습니다. 같이 가시면서 크게 한번 이렇게 쫙 책을 훑어보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같이 잘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삼국의 통치체제입니다. 자, 삼국의 관등제에 대한 설명인데, 기본적으로 삼국의 관등은 여기 보시면 옳지 않은 건데, 삼국의 관등은 크게 16관등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여기 솔개관등과 덕개관등으로 나눠져 있는 거는, 참고로 솔개관등은 보통 신라의 관등 이름에는 보통 뭐 친, 사, 자 이런 표현들이 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아까 전에 했지만 백제관직명에는 솔이라든가 덕, 무 이런 표현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개관등과 덕개관등으로 나눠지는 건 어디요? 백제의 특징이죠. 그래서 틀린 건 얘입니다. 1번이 틀렸고요. 고구려의 관등은 형계관등하고 사작의 관등으로 나눈다. 그러니까 보통 고구려 관직은 좀 이쪽이 상위 계열이죠. 상위 계열인 형계계열하고, 그 다음에 하위 계열인 사자계열로 나눠집니다. 이것도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2번은 맞는 얘기겠죠. 3번에 백제관등은 복색제와 연관돼서 공복의 색깔도 관등에 따라 3색으로 구분됐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백제관등도 16관등으로 나눠지는데 보통 자색, 비색, 청색으로 이렇게 세 가지 색깔로 구분이 되는 관등 복색입니다. 그 다음에 종래에 족장적 성격을 지닌 다양한 세력 집단이 왕 안에서 하나의 체계에 대해서 상관관계를 이룬 것이다. 네, 맞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옷 색깔로 자신의 그 지위와 그런 권력들을 상징하려 하는 것들이 관등제의 특징이죠.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이것도 꽤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 신라의 백제계의 관등이 솔개관등하고 덕개관등으로 나눠진다는 사실은 모르면 꽤 당황하실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거고요. 두 번째. 자, 다음은 고대 국가의 통치체제를 통치조직을 정리한 것이다.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그래서 좀 채워볼까요? 고구려의 최고 관직은, 우리 좀 해설지에서 좀 잘못 나왔는데, 고구려의 최고 관직은 대대로라고 부르는 관직입니다. 대대로. 여기다 쓸게요. 대대로라고 부르는 관직이 최고 관직이고, 백제의 최고 관직은 상잡평, 지방정부 5방, 그 다음에 특수행정조직으로 무령왕 때 있었던 22담로가 있습니다. 22담로. 이쪽이 더 잘 보이네요. 그 다음에 상대등이 있고요. 지방행정조직은 신라의 지방행정조직은 우리가 구주죠. 그러니까 통일신라가 구주고, 통일신라 전에는 5주로 나눠집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그 다음에 최고회의기구는 신라는 공의, 화백회의가 둘 다 공의 최고의 회의기구니까요. 자, 그러면 정당성의 장관으로, 정당성은 발해의 행정기관이죠. 발해 행정기관이고, 그래서 요거는 대내상이라는
대내상이라는 발해의 정당성의 장관, 대내상이죠. 그 다음에 니은은 22담로인데 군사조직을 겸했다. 군사조직을 겸했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2담로 같은 경우에 니은이죠, 니은. 이 오주는 지방행정 조직은 당연하겠지만 군사 조직을 정합니다. 나중에 신라가 구주로 통일신라가 된 이후 구주가 돼서도 지방군사정이 십정이라는 지방 군사 조직들이 있었죠. 이게 각 주마다 하나씩 간다는 거를 보시면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신라 시대에 지방을 통치한다는 건 곧 군사적인 통치까지 같이 한다는 걸 의미하니까 잘 기억을 해줬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 풍수지리설의 영향으로 지방의 거점을 설치했다. 여러분, 풍수지리설이 등장하는 건 풍수지리설이 영향을 받아서 국가의 어떤 지방 도시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건 고려시대부터입니다.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 거, 특히 고려의 삼경인, 고려의 서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점을 잡을 때 풍수지리설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그 다음에 임시기구로 화백회의는 절대 임시기구가 아니죠. 예, 임시기구가 아닙니다. 화백회의는 신라 초서부터 존재했던 기구고, 임시기구로 법제적이나 시행 규정을 다뤘던 거는 이제 우리가 고려시대에 등장하는 식목도감 같은 게 임시기구로 시행규칙을 다룬 거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이 나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나라의 의복은 고구려와 대략 같다. 나솔 이상은 아까 전에 장덕은 자주색띠, 시덕은 검은띠, 무독부터 극우까지 모두 흰띠를 착용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잠깐 했던 얘기인데 백제의 관직은 솔개관직과 덕개관직 이렇게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시나요? 솔개관직하고 덕자라든가 아니면 무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그죠? 그래서 솔개관직인 거를 보시면 그 다음에 의복이 고구려와 대략 같다니까 일단 고구려는 아니죠. 고려 아니고 고구려와 같은 건 고구려와 같은 계열인 백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그래서 당연히 백제고요. 구제기관으로 의창을 한 건 고려 때 얘기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고요. 왜 불교를 비롯한 선진 문화를 전해준 거는 맞죠. 왜 불교를 비롯한 선진 문화를 전해준 거는 뭐 딱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니까 이게 맞는 거고. 그래서 백제의 이 외에 이 백제의 문화가 관계 되게 많죠. 그다음에 형과 사자를 중심으로 여러 사자 관등이 분화됐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형과 사자는 고구려의 관등 체계입니다. 그다음에 지배층의 대부분은 고구려계, 주민에 대해서는 말갈인, 이거는 발해의 전형적인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소리라는 걸 보고서 이거 백제구나. 대략 고구려와 같다 그랬으니까 고구려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3번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이제 남북국 얘기를 해서 남북국은 무슨 통일신라하고 발해 얘기인데, 자, 통일신라의 지방행정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당연하겠지만 신문왕 때 구주 오소경이 된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주에는 지방감찰관으로 보이는 외사정이 파견된 것도 맞습니다. 외사정이 파견된 거니까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될 건 지방관이 아니에요. 지방관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는 사람들이죠. 오소경 지방관이 파견되는 건 나중에 누구 때? 고려 성종 때 최승로의 시무 28조에 의해서 지방관이 파견되는 게 최초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삼국시대에는 지방관이 없답니다. 그 다음에 오소경을 전략적 요충지로 두고 도독이 행정을 관할하도록 했는데, 기본적으로 도독은 오소경에 파견되는 관리가 아니고 구주에 파견되는 관리가 도독입니다. 그러니까 오소경을 전략적 요충지로 둔 건 맞지만 도독이 행정을 관할하도록 한 거는 틀린 표현인 거죠. 그래서 있고요. 그 다음에 소경에 파견하는 관리는 이제 사신, 한자가 좀 다른데 사신이라고 부르는 관리가 파견됩니다. 그 다음에 촌주가 관할하는 촌 이외에 향부곡이라는 행정구역도 있었다. 향과 부곡이라는 특수행정구역이 등장한 건 고려시대부터입니다. 고려시대부터. 약간 원래 이제
어떤 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반역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그 지역 자체가 강등당해버리 현에서 강등당해버리면서 등장하는 게 향하고 부곡이죠. 소 같은 경우는 수공업자 부락이니까 좀 그 생성 원인이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답은 어디 갔냐? 옳지 않은 거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다음은 발해의 통치 조직에 대한 표이다. 이와 관련 설문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발해입니다. 이 글씨 잘 보이시죠? 발해 정당성이 있고 선조성, 문화성. 원래 발해 얘기를 항상 하지만 여기 가로에 보이는 상서성, 문화성, 중서성은 당나라의 삼성 육부제에서 그 삼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거를 이름을 바꿨죠. 정당성, 선조성, 그 다음에 중대성이라는 네이밍을 바꿨어요. 그리고 좌사성, 우사성, 이거 좌사정, 우사정인데 네, 이건 뭐 좌사성, 우사성이라고 상해서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선조성과 중대성의 장관이 국정을 총괄한 게 아니라 그래서 국정을 총괄한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당성의 장관인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국정을 총괄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부를 거느리는 게 누군지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관청의 명칭을 유교식으로 바꿔서 하려고 했다. 관청의 명칭을 유교식으로 바꿔서 하려고 했다. 네, 발해 육부 자체가 관청의 육부, 발해 육부가 원래 당나라의 육부였던 이호 예병 효공이 아니라 지금 충, 인, 의, 지, 예, 신 전형적으로 유교에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들이죠. 이래서 맞는 말이고요. 당의 제도를 수용했지만 명칭과 운영에서 독자성이 있다. 뭐요? 이름 바꿨죠.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이라고 이름을 바꿨으니까 좌사정과 우사정이 각각 3부씩 여기서 좌사성이라고 나왔는데 좌사정이 맞을 겁니다 아마. 좌사정. 네, 이원적 통치체제를 운영했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의외로 여러분들 이거는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그 국정을 총괄하는 건 밑에 실행 부서가 많은 쪽이 국정을 총괄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가면은 의정부가 국정을 총괄하는 게 맞죠. 고려시대에 가면 중선문화석에 시중이 국정을 총괄하는 게 맞는 겁니다. 밑에 부서들을 데리고 있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유물들을 제작한 나라입니다. 일단 여러분 그 오른쪽 그림에 보이시는 이 그림 뭐야? 이불병저상 요거 발해의 유물, 발해의 불상으로 굉장히 유명한 불상이니까 꼭 그림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발해 석등이죠. 발해 석등.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대법을 실시해서 빈민군제도. 진대법은 고구려의 누가? 고국천왕 때 을파소라는 재상이 실시한 제도죠. 빈민구제 제도. 그러니까 일단 발해하고는 상관이 없고 정당성의 수장인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 이거 맞는 이게 답이겠죠. 말갈족을 포함한 구소당이라는 군제가 있는 건 이건 신라 중앙군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서당이 있고 지방군으로 십정이 있죠. 그래서 이 신라의 구서당은 민족을 포용하려는 신라의 특징이 있더라. 이것도 항상 나오는 문제니까 기억하십시다. 중국의 남북족인 및 북방 유목민족과 무역을 했다. 발해는 중국의 발해가 만들어졌을 때는 중국의 남북조 시대가 아니라 당나라입니다. 당나라. 발해가 만들어지니까 발해는 계속 무왕 때부터 누구랑 충돌해요? 당과 충돌하죠. 통일신라와 당과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당은 중국의 남북조 다음에 수나라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발해의 유무라고는 맞지 않는 얘기겠죠. 그래서 답은 옳은 거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밑줄 친 가가 세운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가는 본래 고구려의 별종이었다. 고구려가 망하자 영주를 이설했고 무리를 끌고 여기 포인트 동모산을 거점으로 거주했다. 그래서 말갈의 무리와 고구려의 무리가 점차 그에게서 왔다. 이거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대조영 얘기하는 거죠. 고왕. 그러니까 발해사입니다. 발해. 그러니까 선왕 때는 해동성국으로 불리는 것도 맞고요. 정당성의 장관인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했고
좌사정이 충인의 3부, 그 다음에 네, 예지신 우사정이 3부를 각각 관할한 것도 맞고, 전략적 요충지의 오경을 지방의 핵심 중심부에는 15부를 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오경 15부 62주를 두죠. 오경 15부 62주 기억하십시다. 오경 15부 62주. 그 다음에 군사조직은 중앙원으로 십정뒀다. 십정은 뭐예요? 십정은 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의 지방군이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발해의 군대로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거 확인합시다. 자, 그래서 이거는 통일신라 군대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대 경제사입니다. 삼국시대 경제사인데, 삼국시대 경제사는요, 나올 게 사실 뻔합니다. 뭐? 예, 민정문서요. 민정문서가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보통 이제 경제사 하면은 메인이 토지제도와 수치제도를 따지는 게 가장 메인입니다. 토지제도, 수치제도를 따지는 게 가장 메인이고, 나중에 이제 대외무역이 조금 나오긴 하는데, 대외무역이, 그 다음에 생활상 이런 거 좀 나오고요. 고대 경제에서는 토지제도는 그렇게 중요한 게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은 노급 시급 얘기가 나오고, 백제나 고구려의 토지제도는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보통 신라의 토지제도인 노급 시급, 보통 노급이 언제 실시했고 시급이 언제 실시됐는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치제도로 나오는 게 이게 뭐야? 민정문서 얘기가 수치제도에서는 거의 완결판입니다. 그 삼국시대의 그 세금 걷는 거에 대한 가장 정확한 기록이고 가장 자세한 기록이기 때문에 민정문서 파트가 굉장히 잘 나온다는 거. 대외무역은 항상 통일신라 역시 잘 나오죠. 당항성하고 뭐 울산을 중심으로 무역이 전개됐다는 거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경제사 파트에서는 네, 딱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단 민정문서는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민정문서의 중요한 파트들은 다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넘어가죠. 신라장적에 기록된 대상이 아닌 것만으로 묶인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연수유답은 뭐냐면, 연수유답은 백성들의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땅, 농민의 사유지, 이걸 연수유답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좀 정리를 합시다. 백성들의 사유지를 뭐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 신라장적을 기록하고 있는 촌주에게 지급한 땅, 이거를 이제 촌주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관리들에게 관리들에게 지급된 내시령답이 있고, 그 다음에 관청에 지급된 관모령답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삼배밭이죠. 여기서 삼배니까 마전이라는 삼배밭이 따로 이렇게 신라장적인 이 5개 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우마는 소말입니다. 소말 설마 아시겠죠? 마전 맞고요, 연수전 맞고요, 연수유답 맞고요. 그러니까 기록된 대상이 아닌 걸로만 묶고 이 3개는 다 기록된 거죠. 적전하고 궁방전은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적전은 뭐냐면 왕이 농사짓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 왕이 농민의 상황을 체험해 보겠다고 왕이 약간씩 농사를 짓는 경작하는 친경지를 말하는 건데, 그냥 뭐 보여주기용이죠. 궁방전 같은 경우에는 그 왕자하고 공주들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실에서 지급해주는 왕자와 공주들을 위한 토지를 우리가 궁방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 조선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얘기니까요. 신라장적에 기록된 건 기역, 니은, 디귿밖에 없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계속 민정문서 얘기입니다. 개별호의 등급으로 농민들의 생활 수준을 판단할 수 있었다. 농민들은 호별로
연수유전답을 소유하고 관련된 내용이니까 촌민에 의해서 소작되었다. 여기 보시면 그 관모전답이나 내실형답, 아까 전에 관모전답은 뭐라 했죠? 관청이 있어야 되는 토지고, 내실형답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관리에게 지급한 게 내실형답이고, 그 관청이 써야 될 토지가 이제 관모전답이고, 그 다음에 촌주의답은 촌주에게 줄 토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지역의 백성들이 있어요. 이 지역의 백성들이 있는데, 이 백성들이 내야 될 그 연수유전답에 거기에 내야 되는 세금들을 촌주의답으로 묶은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여기서 뭐가 잘못된 거예요? 촌민에 의해서 소작되는 거 아닙니다. 소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작은 이제 그 토지를 갖고 있는 주인한테 빌리는 땅이죠. 빌려서 대신 농사를 짓는 건데 이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앙정부는 자연촌락에 일단 뭐가 틀렸어요? 지방과는 고려시대나 대합한형 파견되는 거니까요. 틀렸죠?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니은입니다. 기원하고 니은. 좀 어려운 문제예요. 특히 디귿을 고르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소작이라는 형태는 거의 조선시대나 돼야 거의 고려시대 넘어가서야 등장하는 토지 스타일이니까요.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될 건 촌주는 관리가 아닙니다. 촌주는 그냥 이장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관리가 아닙니다. 관리는 고려시대 때야 돼야 가는 거니까요. 자, 또 민정문서입니다. 사회 점초는 11호, 중하하, 상하하가 5호고 인구는 147명 이렇게 또르륵 나오고 있죠. 이 문서에는 토지 면적, 호수, 인구수, 나무 종류와 수까지 기록되고 있다.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이유는 정부가 조세와 요역의 부담을 자료로 허락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토지조사 자료죠. 그 다음에 촌민들은 자기의 연수유답을 경작하여 수확을 거둬들이는 대가로 관모전답이나 내실형답 등을 공동 경작했다. 이것도 맞는 거고요. 이거는 관청이나 관리들한테 주는 월급 같은 거니까. 민정문서는 3년마다 각 호의 정람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 촌주에 의해 작성되죠. 그렇기 때문에 촌주가 촌주위답을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내용이 어마무지한 거에 비해서 문제는 참 쉽죠? 그래서 하짜리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죠. 정창원에서 발견된 이거 다 계속 민정문서 얘기입니다. 민정문서 얘기. 여기서 옳지 않은 거니까 이제 그냥 쓱 읽고 넘어갑시다. 전답 면적의 증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면적 증가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연령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되게 특이하게 남자는 5등급까지만 기록되어 있고 여자는 6등급까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남자가 5등급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는 남자 중에 그 6등급에 해당하는 나이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5등급까지 기록된 거고요. 그 다음에 촌락 단위로 소, 말의 수, 뽕나무, 잣나무, 호두나무, 그러니까 유실수라 그러죠. 유실수의 수를 기록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잘못됐냐면 서원경부의 4개 촌락에 성별, 나이, 노비 수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건 맞는데 주민 이름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이에 따른 사람들이 몇 명 있다를 얘기했지 주민의 뭐는 기록되지 않았다?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는 체크하십시다. 자, 이제 토지제도네요. 자, 보기의 사실을 근거로 추론한 내용 중 옳은 겁니다. 신문항 7년 문무 관료전 지급한 거. 그 다음에 노급 혁파했고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했다. 요 정전을 잘 보셔야 되는데 당연하겠지만 원래 이 노급은요. 그러니까 이제 1번을 보시면 노급은 자, 이거 좀 체크를 합시다. 노급하고 시급이 있는데 시급은 왕족이나 공신들에게 주어지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신에게 수조권을 준 땅이죠. 공신에게 지급한 땅. 그렇기 때문에 왕족이나 공신들에게 주어진 땅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주면은 뺏지를 않아요. 뺏지를 못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노급이 어떤 의미의 땅이고 노급은 관리의 월급이죠. 임금 형태를 역시 뭘로? 수조권 형태로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나오는데 수조권 형태로 주다 보니까 이 수조권에는 세금을 거둘 권리잖아요.
두 가지 권리가 있다고요. 하나는 그러니까 농사를 지는 수확물의 일정 부분 이상을 가져갈 권리가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체크하실 게 노동력 징발권이 있습니다. 노동력 징발권. 관리들이,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노급과 시급에 있는 사람들을 징발할 권리죠. 이 노동력 징발권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귀족의 거의 나중에 뭐 역할을 합니다? 사병 역할까지 하죠. 그러니까 귀족의 경제적인 파워의 베이스, 그 다음에 군사적인 세력의 배경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이 노급하고 시급이. 그러니까 누구 때? 그래서 신문왕 때 노급을 혁파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노급을 혁파하면서 대신 뭐를? 귀족의 세력을 다운시키려는 게 특징인 거죠. 그리고 나중에 누구 때? 경덕왕 때 노급이 부활되죠. 그래서 사실은 경덕왕 다음해인 해공왕 때 네, 신라 하대가 시작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덕왕 바로 앞에 왕이 성덕대왕 신종 에밀레종으로 알려져 있는 성덕왕인데, 이 아저씨는 정전을 하거든요. 정전제. 자, 그러니까 이게 정전제라는 건 백성들에게 진짜로 대놓고 땅을 지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개인 사유지인 정전을 지급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전제라는 건 국가의 토지 지배력이 엄청나게 강한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경덕왕 때까지, 그러니까 해공왕 직전에 경덕왕까지를 사실상 신라 중대로 보면, 신라 중대는 굉장히 강력한 왕권 전제가 이루어진 시절이라고 이해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국가의 토지 지배력이나 이런 게 크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옳은 겁니다. 옳은 거. 신문왕 때 뭐예요? 노급 혁파해버리죠. 귀족 세력이 강화될 수가 없죠. 기업과 니은으로 인해 국가 재정이 강화되겠죠. 귀족들한테 갈 토지를 다 없애버렸으니까 국가 재정이 강화됐겠고, 그 다음에 디귿 정전을 지급하러 국가의 여격 파악이 강화되었다. 역이라는 건 국가의 이게 예를 들면 군역이라든가 요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 국가의 토지 지배력이 굉장히 강해졌다는 걸 의미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리을의 실시로 귀족 세력의 입지가 늘었죠. 그러니까 답은 예고요. 3번이고요. 토지 지배를 둘러싼 대립이 국가와 농민 간에 있었다. 국가와 농민 간의 정확하게는 지금 이 자료는 누구와 누구의 대립이에요? 왕과 귀족 사이의 대립이죠. 왕과 귀족 사이의 대립이지 왕과 농민 사이의 대립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기억을 해주셨으면 해요. 자, 여기 적힌 거 다시 한 번만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문제 가죠. 계속 노급 시급 문제라 요거는 지우지 않고 가겠습니다. 문무왕 8년 김유신에게 태대각간의 관등을 내리고 시급을 줬다. 여기 시급이요. 공신에게 주는 토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옳은 겁니다. 옳은 거. 당연히 뭐요? 조세를 수취하고 노동력을 징발할 권리. 다시 말씀하면 공히 조세를 수취하고 노동력을 징발할 권리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관료전. 하국관료하고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건 나중에 고려시대에 등장하는 구분전이라는 토지가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 구분전이라는 토지가 등장하는데, 이거는 이제 하국관료와 군인에게 지급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신라시대랑 전혀 관계없는 토지니까요.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의 공로의 대가로 지급한 건 시급입니다. 노급이 아니라 노급을 혁파한다는 이 노급이라는 노급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성덕왕 때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했다 그래서, 정전은 다시 한번 여기도 말씀드리지만 성덕왕 때의 정전은
국가의 토지 지배력이 되게 강한, 왕권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답은 네, 1번이 되겠죠? 1번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아시면 쉬워요. 아시면. 자,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기타경제사 파트에서요. 기타경제사 파트에서 2013년 지방집 7급 문제를 한번 보십시다. 네, 요건 좀 지울게요. 자, 생활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 향이나 부곡에서 생활하는 농민도 있었다. 예, 맞아요. 신라 하대에서부터 슬슬 향하고 부곡이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고려 시대부터 이제 제대로 이제 명칭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그다음에 옳지 않은 거. 그다음에 뭐 연수유전답은 뭐라고요? 개인 토지. 자기 개인 토지를 경작하거나 관무전답이라는 건 관청의 토지니까 공동 경작해서 경작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지방의 농민들은 보통 촌이라고 하는 말단 행정구역에 편입이 돼 있었다. 그래서 촌주가 있죠. 촌주.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촌에 편입돼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네, 민정문서 보면 알 수 있죠. 민정문서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다음에 쌀과 보리 등의 공유작물 외에 모시, 목화 등의 의류작물 예배했다. 여러분 좀 이질적인 목화 누가 들여오죠? 고려 말에 문익점 아저씨가 부뚜껑 속에 넣고 들어오죠. 이게 목화가 이렇게 들어온 게 1364년에 들어와요. 1364년에. 그러니까 지금 통일신라 시대는 끼케야 700년대, 800년대인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답은 예,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당연하겠지만 목화는 재배할 수 없는 물건들이죠. 자, 다음 삼국시대의 어느 나라의 수치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이 나라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거. 새는 포목, 명주실과 쌈실을 냈는데 풍용에 따라 차동을 넣었다. 그리고 한수 동북의 여러 부족인 불황인 가운데서 15세 이상 된 사람을 징발해서 위례성을 수리했다. 자, 어느 나라일까요? 키포인트는 위례성이죠. 위례성. 한수 동북이라는 건 이제 그 한강의 동북 부락.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야? 백제입니다. 백제. 그러니까 당연히 옳은 건 남중국 및 외화 무역을 특히 남중국 나중에 남조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했던 게 어디였어요? 무령왕 때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답은 얘죠. 한강 유역을 차지한 뒤에야 당항성을 통해서 중국과 직접 교육을 하게 된 건 신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라 진흥왕 때에 드디어 한강을 차지한 뒤에야 당항성을 중심으로 중국과 직접 교육을 하니까 승려 해자는 쇼코쿠 태자의 스승이죠. 쇼코쿠 태자는 나중에 일본에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야마토 문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거를 하는 쇼코쿠 태자 유명한 사람이죠. 승려 해자. 이 양반은 고구려 사람입니다. 고구려 사람. 예, 해자는 어디의 사람이에요? 고구려 사람이에요. 관료종과 정전을 지급해서 토지 개혁을 시도했다. 백제 얘긴데요. 일단은 정전 지급한 거는 네, 신라 성덕왕이고요. 관료전 지급한 건 신문왕 때죠. 둘 다 누구요? 신라의 왕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사회사입니다. 사회사 파트에서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신분제도에 대한 이해가 좀 중요합니다. 특히 신라의 진골, 성골 귀족들하고 육두품과의 관계들을 좀 잘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가 되니까 꼭 잘 기억을 해주세요. 왜냐면 그 신라의 육두품은 나중에 이제 그 고려의 호족 세력들하고 연결도 또 되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한번 가보시죠. 자, 다음 도표는 신라의 골품과 관등에 대한 것이다. 제시된 도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진골이 있죠? 진골.
그죠? 그 다음에 6두품, 4두품이 있고요. 자, 보시면 옳지 않은 겁니다. 공복의 색깔은 관등에 의해, 예, 관등에 의해서 공복의 복색의 색깔이 정해지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S고요. 그 다음에 진골이 처음 받는 관등은 대하찬. 대하찬이면 5급인데요. 실제로 진골 왕족이라고 해서 처음 받는 관직을 대하찬 관직이라는 굉장히 고위 관직을, 저 정도면 굉장히 고위 관직입니다. 고위 관직을 받지는 못하겠죠. 예를 들면 뭐 어린 사람이 처음으로 관직을 했는데 갑자기 뭐 내무부 장관 이런 거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골이라고 하더라도 처음 받는 관등은 12에서 17등급 사이의 관직을 받습니다. 관직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아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답은 틀린 건 2번이죠. 오두품은 뭐야? 황색과 청색, 오두품이니까 가능하죠? 그 다음에 골품에 따라 진출할 수 있는 관등의 한계가 있다. 특히 그래서 6두품은 아찬까지밖에 진출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불만이 되게 많죠. 나중에 굉장히 능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관직을 올라가는 게 한계가 생겨버리니까 여기서 굉장히 불만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관직의 승진의 상한선은 6두품인 아찬까지다. 이 아찬이라는 이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6두품이죠. 6두품.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설총이나 강수라든가 최치원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었고요. 그 다음에 신라 중대 이 양반들은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 6두품들은 주로 유교를 베이스로 해서 신라 중대의 왕권 전자 시대 때 왕의 조언자 역할을 하죠. 그래서 신라 하대 때가 되면 이 6두품의 약발이 떨어져서 얘네들이 얼루 붙는 겁니다. 호족에게 가서 붙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집사부 시중직을 역임하면서 귀족 세력을 견제했다. 근데 맞는 얘기죠. 집사부 시중직을 틀린 거죠. 왜요? 왜? 집사부 시중직은요. 여러분 진골만 가능합니다. 진골만. 집사부 시중은 진골만 가능하기 때문에 집사부 시중은 그러니까 집사부 시중이랑 중앙관직, 중앙관청은 다 진골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귀족 세력을 견제했다. 집사부의 시중직을 역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신라 말에는 골품제의 모순을 비판하고 반신라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틀린 건 3번. 중위제를 설치해서 중위제라는 건요. 그러니까 관등 안에 아찬이라는 관등 안에 거기에서 그걸 나눈 거예요. 그걸 나눠서 그러니까 뭐 대하찬 뭐 이런 식으로. 네. 대하찬은 5등급이거든요. 네, 관등을 나눠서 이런 걸 중위제라고 합니다. 넘어갈게요. 신라의 관등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일단은 6세기 초 법흥왕 때 완성된 거 맞고요. 왕경인에 대한 왕경인은 이제 서울 사람들이죠. 서울 사람들에 대한 경위 17관등과 지방인에 대한 외위 11관등으로 손낸 것도 맞고요. 오두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오두품 어디까지 올라가죠? 대남아까지 올라가죠? 오두품은 대남아까지.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오두품은 대사까지라고 했으니까 뭐요? 대남아까지죠. 아까 전에 대사는 12등급의 관직입니다. 그러니까 승진의 한계가 정해져 있는 거 맞고요. 근데 대사까지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렸죠. 삼국통일의 전후한 시기를 이르면 6두품 이하에 속한 사람들에게 중이라는 제도로 일종의 특진의 길을 개방했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특진을 하긴 했지만 본질적으로 뚫을 수 있는 갑자기 뭐 예를 들면은 아찬이 대하찬이 되는 건 이렇게까지는 가지를 못한다는 것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눈 가리고 와웅한 거죠. 눈 가리고 와웅한 거예요. 자, 오케이. 자, 고대 국가들의
고대 국가들의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겁니다. 자, 이제 사회 모습이네요. 기타 문제들입니다. 형사치수제와 민면의리제가 있었다. 틀렸죠? 뭐요? 민면의리제는 어디 거예요? 옥저의 제도죠. 민면의리제도는. 자, 그 다음에 백제. 요거 의외로 여러분들이 이놈의 상무적 기풍이 나오면 고구려라고 생각하시는데 상무적 기풍 얘기가 나오면 백제입니다. 활타기와 활쏘기를 좋아했다. 요 상무적 기풍 얘기가 그 주서라고 해서 주나라 역사책이라고 해야 되나? 중국 측의 기록인 주서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개인의 많은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화백제도가 있었다. 화백제도는 애초에 귀족회의체죠. 귀족회의체죠. 그러니까 개인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제도라고 볼 수 없죠. 개인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건 뭐라고 보셔야 됩니까? 골품제도가 개인의 활동 제한을 영역을 제한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두품은 말을 몇 마리 이상 끄는 마차를 몰지 못한다던가, 육두품 같은 경우에도 뭐 지붕을 얼마를 하지 못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야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잘못됐냐면 철을 큐슈 지방까지 수출한 거, 그러니까 일본하고의 관계가 맺어진 건 맞는데 산둥 지방은 아니에요. 산둥 지방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틀린 게 있고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2번. 자, 이 문제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셨던 문제인데요. 특히 뭐 때문에? 이놈의 상무적 기풍 때문에요. 이거 보고서 아하 뭐구나? 고구려구나 이러신 분들 많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무적 고구려가 나오려면 상무적 기풍이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뭐 이렇게 농사를 짓기가 어려웠다 혹은 뭐 약탈 경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언급돼야 고구려 얘기입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1번이죠. 네, 이것들은 좀 기억을 합시다. 간음죄를 범한 경우에 기본적으로 간음죄를 범하게 되면 누구만 처벌했다? 그러니까 여자를 처벌한 기록은 있습니다. 여자들을 처벌한, 그러니까 부인의 간음에 대해서 처벌한 기록은 있는데 누구에 대해서 처벌한 기록은 없다? 남자에 대해서 처벌한 기록은 없고요. 그래서 부인이 간음죄를 저지르면 남편의 노비로 내려가게끔 되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오케이. 그러니까 투호 및 이런 것들은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넘어가죠. 자, 풍속행해진 국가와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가 나와요? 서옥이 나오죠. 서옥제입니다. 서옥제. 그러니까 고구려의 대릴사유제 서옥제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의 사회풍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구려의 사회풍습인데 고국천왕사후 고구려의 산상왕, 그러니까 그 고국천왕의 부인인 우씨가 산상왕을 왕으로 지명을 하고 본인이 산상왕의 부인으로 들어가 버려요. 형사취수원이 왕실에서도 행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게르부 고씨, 아까 전에 말씀드린 또 고구려죠. 게르부 고씨의 왕위 계승권이 확립된 이후 연납은 명림씨 출신의 왕비를 맞이하는 게 관례더라. 네, 이 말도 맞는 얘기고요. 관나부인이 왕비를 모함해서 죽이려다가 도리어 자기가 질투죄로 사형을 당했다. 그 관나부인이 그 뭐라 그럴까요? 관노부고요. 그 왕비가 연노부예요. 연노부. 그러니까 전로부인데 당연하겠지만 전로부 왕비 쪽 집안, 왕비 쪽 가문인 전로부 집은 굉장히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밀려서 오히려 질투죄로 사형을 받는 기록이 있습니다. 김후문의 딸 김훈은 그 기억하나요? 김음도래난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태종 무열왕의 사위죠, 사위. 그래서 딸을 왕비로 맞이하는 과정은 중국식 혼인제도를 수용했다는 기록이 있지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뭐 중국식 제도도 아니고 그냥 우리 생각 근친혼이죠, 근친혼. 네, 이거는 뭐 일단은 김흠훈운의 딸 이거 보시면 이거 신라 겁니다. 신라의 기록이기 때문에 근친혼 얘기하는 거죠. 태종 무열왕의 신문왕이 이제 김훈운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이는 과정입니다. 김음돌에 난 이후에 그 김음돌 집안을 다 처리하고 김훈운의 딸, 그러니까 그 태종 무열왕의 사위였던 김훈운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이는 과정. 그러니까 신라 거니까요. 아예 틀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그 지문이
특히 이 4번 지문이,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게 고구려인 거는 서옥제인 거 보면 알겠고 1, 2, 3번이 고구려 거라 4번이 아니라서 답을 체킹하는 케이스니까 김후문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걸요. 외울 부분들이 좀 많아요. 자, 주요 지식인의 활동입니다. 자, 옳은 겁니다. 세소고개를 짓고 수나라의 군사를 청하는 걸사포를 작성했다. 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세소고개하고 걸사표 맞는 얘기예요. 화랑을 만드는데 처음에 기여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강수 외교문서 작성에 큰功을 세웠으며 왕에게 풍간의 뜻을 담은 화왕계를 바쳤다. 화왕계를 바친 건 누구냐면 설총 되겠습니다. 화왕계를 바친 건 설총입니다. 땡. 그 다음에 원효입니다. 금강산매경론, 대승기신론서 같은 걸출한 저서를 남겼으며 여기 황룡사 구충탑 세울 걸 건의한 건 선덕여왕 때에 자장이라는 승려가 황룡사 구층 목탑을 세울 걸 건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원효하고는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최치원은 신라하대 도당유학색을 대표하는 지식인으로 개원필경, 그 다음에 제왕연대록 같은 저수를 남겼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강수는 외교문서 작성에 그게 큰 공을 세운 건 맞죠. 뭐 예를 들면 답설인귀서라든가 아니면은 청방인문표라든가 이런 것들의 외교문서를 남긴데 그게 굉장히 크게 기여한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으쌰. 다음 문제 보시죠. 통일신라 유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유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백제에는 박사제도가 있었다. 예, 오경박사라고 부르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오경박사라고 부르는 제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삼국시대에는 유교의 충유 논리를 전통적인 공동체 윤리와 조화시켰다. 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교 윤리가 낫다, 유교 윤리가 낫다, 뭐 유교의 윤리를 정치적인 정치 통치에 사용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사회 공동체의 유교 윤리를 불교 윤리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거를 되게 중요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왕 때 당나라로부터 공자와 그 제자들의 화상을 들어와서 국학에 안치시켰다. 신문왕이 국학을 만든 건 맞죠. 국학을 만든 건 맞습니다만 이 화상을 들여서 안치시킨 거는 신문왕이 아니라 성덕왕 때입니다. 성덕왕 때. 이렇게 들여서 안치시킨 건 누구 때라고요? 성덕왕 때입니다. 신문왕 때가 아니라 이것들은 좀 세세한 맞추기가 좀 힘들겠네요. 그 다음에 고구려에서는 사기, 한서 등의 역사책과 사전인 옥편, 문학생 문선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 구당서나 이런 기록들을 보면 고구려 시대에 이런 것들을 봤다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케이. 자, 봅시다. 사실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웬만치 역사를 공부를 해가고 알기가 좀 힘드시죠. 네, 그 교수들인 저희들도 선생님인 저희들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저희도 막 책 찾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그리고 저희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넘어갑시다. 다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춘추 좌시전이나 얘기나 문선이라고 그 뜻을 잘 통하고 논어 효경에도 밝은 자를 상, 곡해 논어 효경을 읽은 자를 중, 곡해 효경을 읽는 하루하되 오경 3사와 제자백과의 서에 능히 겸통하는 자가 있으면 등급을 넘어 등용한다. 요건 딱 뭐 얘기냐면 요건 딱 무슨 뭐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바로 신라 원성왕 때 실시한 독서 삼품과 얘기입니다. 독서 삼품과입니다. 그러니까 신문왕 아니죠. 그 다음에 육두품은 이 제도의 시행을 적극 지지한 건 맞고요. 그 다음에 맞고요. 골품제도 때문에 진골귀족들의 반대로 제 기능을 실시하긴 했지만 거의 등용을 해서 뭐 올리지거나 이러지는 못했습니다. 그것도 기억을 해주십시다. 신문왕 때 처음이 아니라 누구 때요? 원성왕 때입니다. 당연히 땡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불교 얘기를 해봅시다. 불교사 워낙 중요한 게 많아서요. 자, 화엄경의 문구에서 따와서
무해라 하며 이 인의 노래를 지어 세상에 퍼뜨렸다. 일찍 이것을 가지고 촐락에 노래하고 춤추며 음영하여 돌아다니려고 가난해서 무지몽매한 무리들을 여기서 다 필요 없고요. 모두가 부처의 호를 알게 됐고 석가모니라는 부처의 호를 알게 됐다. 아무한분타불을 부르겠다. 요거 보시면 안 돼요. 원효대사가 원효대사 얘기가 나올 때 원효대사 얘기가 나오면 항상 불교의 대중화 얘기가 나오거든요. 불교의 대중화 얘기가 나올 때 항상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만 할 수 있으면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하니까요. 원효 얘기고요. 부속사를 창건한 건 의상이죠. 원효 친구입니다. 같이 아시잖아요. 같이 유학 가려다가 중국 유학 가려다가 해골물 먹고 원효는 남고 의상은 가고. 참고로 의상은 진골 귀족 출신이고 원효대사는 육두품 출신이죠. 천태종을 통해 교종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하려고 한 거는 고려시대에 등장하는 의천입니다. 화쟁의 논리에 따라 중간파 부정론과 유식파의 긍정론을 다 같이 비판했다. 네, 맞죠. 화쟁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나중에 이 원효대사의 책 중에 신문화쟁론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진정으로 참여하는 법화신앙의 중심을 둔 백년결사를 창설한 거는 고려시대 때의 스님인 요세라는 사람이죠. 고려시대의 스님이었던 요세라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해당 사항 없고요. 자, 답은 3번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다음 설명이 가르치는 인물과 관련된 사실로 옳은 겁니다. 지엄의 문화에서 현수하던 번 화엄종을 연구했다. 야, 여기 화엄종 연구 부석사졌다. 의상입니다. 의상은 항상 의상 대사는 키워드 3개입니다. 부석사, 화엄종. 키워드 부석사와 화엄종. 그 다음에 낙산사도 있는데 낙산사는 별로 안 나와요. 진골 귀족 출신으로 원흉 사상을 설파했다. 요게 맞아요. 네. 화쟁을 주장한 건 원효고요. 아미타 사상을 보급해서 불교 대중화에 기여한 것도 원효고요. 그 다음에 일심 사상으로 체계화한 것도 다 원효 대사입니다.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넘어갑시다. 밑줄 친 승려에 대해서 옳은 것. 문무왕이 도배성을 새롭게 하고자 승려에게 문의했다. 승려는 말했다. 바른 도만 행하면 두두두두. 그래서 구왕은 공사를 멈췄답니다. 요게 누구냐면 요것도 난이도가 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문무왕 때의 승려면 결과적으로 원효 아니면 의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삼국사기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사람은 의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게 보고서 익히는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백제 금산사를 중심으로 미륵불이 내려와 이상사회를 건설한다. 이거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진표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신문화정론 이거 원효죠? 원효대사고 현장에게 유식학을 배웠다. 요거를 이제 원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측.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쉬운 사람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화엄 일승계도 부석사 낙산사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의상이죠.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보면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익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밑줄친 이것이 유행할 당시에 2005년 서울시 구급 문제입니다. 유행할 당시의 상황으로 옳은 겁니다. 승려의 도의가 서쪽으로 바다를 건너가 쪼쪼쪼 나왔죠? 북산에 은둔했다. 여기요. 기왕 공부했던 경전 외우는 데만 마음에 쏠려 이것을 마귀 같다고 다투며 비웃었다. 이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GABC 스승과 비슷해서 돌아왔으니 그윽한 이치를 처음 전한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붕세를 헐뜯고, 이 붕세가 이제 이 도의죠. 도의. 이 사람을 헐뜯고 나온 건데, 이건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이것이 유행하는 건 선종불교 얘기하는 거예요. 선종불교. 선종불교는 기본적으로 뭐를 중요시하죠? 깨달음을 중시하죠. 그렇기 때문에 절들이 다 어디 있고요? 부산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누구와?
호족 세력과 결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깨달음을 중시하기 때문에 절이라든가 이런 거를 화려하게 탑을 뭐 화려하게 올린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주로 사리를 담는 승탑 정도나 많이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소학과 주자가래는 나중에 조선 후기에 등장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학, 성리학적인 내용이 들어간 거고, 승탑과 탑비가 이게 이제 선종불교의 특징이니까 기억하시고요. 산천숭배와 신선사상이 유행했다? 이거는 이제 삼국시대 때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돌무지 덧널무덤, 거대한 돌무지 덧널무덤이 만들어졌다. 여러분, 그 돌무지 덧널무덤은 언제 거죠? 돌무지 덧널무덤은 신라 초기 무덤인데 이건 거의 신라 말이죠. 선종불교가 등장한 게 신라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무지 덧널무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륵불 신앙이 화랑제도와 관련을 맺으면서 정착했다. 네, 이것도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진성원 3년 나라의 모든 주군에게서 곡물과 부세를 보내지 않아 탕고가 텅텅 비니. 쭉쭉 보시면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누구냐면요, 이거예요. 원종 애노. 무슨 난? 진성왕 3년인데 진성여왕이죠. 진성여왕. 신라시대 때 여왕이 3명인데 2명은 아주 잘한 여왕이지만 1명은 아주 헬게이트를 만든 여왕인데 진성여왕이고 뭐야? 원종 애노의 난이죠. 이 원종과 애노의 난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신라 하대의 왕권의 급격한 약화를 갖고 오게 되는 것도 굉장히 기억하셔야 될 사실이고요. 옳은 겁니다. 옳은 거. 그러니까 이거를 수습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지방 세력들의 파워업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족의 등장입니다. 그러니까 요거죠. 2번. 해상 세력 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누구요? 장보고 같은 사람들. 군진 세력 같은 경우에 이제 나중에 견훤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에 관료제를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이거는 신라 중대. 요거는 신문왕 때고요. 요거는 뭐 정전 지급한 건 성덕왕 때죠. 그 다음에 도덕적 합리주의를 표방했다. 요것도 네, 뭐 전혀 이 시기하고 신라 하대하고는 신라 중대의 얘기죠. 신라 하대의 강수하고 설총은, 자, 설총의 아버지가 원효대사인 건 아시죠? 설총의 아버지가 원효대사인데 원효대사가 활동하던 시기가 문무왕, 신문왕 요때예요. 그러니까 중대입니다. 중대. 설총이 활동하던 때도. 자, 불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겁니다. 가장 옳은 거. 불교의 전파는 사신도, 산수무니벽돌. 여러분, 사신도하고 산수무니벽돌 조금 이따 사진 보시겠지만 사신도하고 산수무니벽돌은 언제 거예요? 이건 도교죠. 도교 유물. 그러니까 불교의 얘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고. 진흥왕이 황룡사를 졌다. 일단 황룡사 지은 게 언제게요? 네, 황룡사를 짓고 황룡사 구충탑을 지은 건 선덕여왕 때입니다. 그리고 구충탑 만든 건 자장이라는 승려가 한 거죠. 그러니까 진흥왕 때니까 이제 틀린 거죠. 호국불교적 성격을 보여주는 건 맞는데, 네, 선덕여왕 때입니다. 삼국의 불교는 왕실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수용됐고 결국 공인됐죠. 그죠? 다 공인돼서 나중에 그 고대 왕국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삼국불교는 모두 왕실에서 먼저 받아들여지고 점차 민간에게로 전파된다. 예, 왜 왕실에서 먼저 받아들여지느냐? 신라불교, 그 삼국시대 불교의 특징이 뭐냐면 왕즉불 사상이 유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즉불 사상, 즉 왕 이퀄 부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에 기여합니다? 이게 왕권의 강화에 기여하는 거죠. 왕권 강화에 기여를 하게 되고, 왕즉불 사상, 이게 왕권 강화에 기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신라 불교가, 한국 불교가 발전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귀족들도 이 질서에 들어가죠. 그래서 들어가죠. 자, 보시면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고분벽화, 여기가 여러분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자, 벽화가 그려져 있는 거래네요. 벽화가 그려져 있는 거. 벽화가 그려져 있는 거. 참고로 이거 리을입니다. 리을. 자, 서울의 석촌동 고분은요. 신라 초기 신라 고분이죠. 아이고, 초기 백제 미안합니다. 초기 백제 시대 고분이라 이거는 돌무지 무덤이거든요. 돌무지 무덤. 석촌동 고분군은 돌무지 무덤이니까 당연히 돌을 엄청 쌓아 올려 만든 무덤이니 원래 얘는 벽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의 천마총 역시 돌무지 덧널 무덤이란 말이죠. 돌무지 덧널 무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무덤엔 뭐가 없어요? 벽화가 없습니다. 벽화가 등장하는 무덤은 굴식 돌방 무덤이 돼야 벽화가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의 강서 수산리 고분이라든가 백제의 발해의 정효공주 묘 같은 경우에는 이 고분들에는 벽화가 있습니다. 참고로 발해 공주 묘가 하나 더 있죠. 이분은 문왕의 넷째 딸이고 정해 공주 묘가 있는데 여기에는 또 벽화가 없어요. 정해공주 묘에는 벽화가 없으니까 요것도 기억을 하십시다. 자, 넘어갈게요. 자, 조금 힘드시겠지만 요 뒤쪽까지 해서 오늘 삼국시대를 끝을 내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제 고려사를 하니까요. 조금 힘드시겠지만 빨리 지나갈게요. 구조를 가진 무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 무덤을 돌무지 덧널 무덤이요. 신라 초기 시대 무덤이죠. 돌무지 덧널 무덤. 돌무지 덧널 무덤인데 신라 초기 시대의 무덤이고 기본적으로 신라 돌무지 덧널 무덤은요. 이 공간이 좁아요. 너라고 나무 덧널된 사이에 공간이 좁기 때문에 2명 이상은 묵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합장이 아니라 단장, 혼자 무덤을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요. 6세기, 7세기면 신라 막 진흥왕 때 막 이럴 때죠. 그죠? 신라 진흥왕 때 막 이럴 때잖아요. 그러니까 6세기, 7세기면은 초기의 덧널 무덤이니까 6세기, 7세기 때쯤에는 신라에도 굴식 돌방 무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돌무지 덧널 무덤하고 관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 굴식 돌방 무덤의 토착한 결과 굴식 돌방 무덤이 훨씬 후대에 나오는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상징적인 유적으로 주목된다. 네, 전혀. 굴식 돌방 무덤, 돌무지 덧널 무덤은 일본에 없습니다. 일본에 나타나지 않는 무덤 형태예요. 일본에 없는 무덤 형태니까 문화 교류라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답은 1번입니다. 1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돌무지 덧널 무덤은 합자하기가 좀 힘들더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신라 삼국시대의 고분에 대한 설명 좀 틀린 겁니다. 틀린 거. 장군총은 돌무지 무덤에 속하는 고구려의 대표적인 고분이다. 맞는 얘기고요. 네, 신라 초기 고구려 무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석촌동 백제 고분은 양식상 고구려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 그래서 얘도 돌무지 무덤이죠. 그 다음에 고구려 고분진 벽화 중 사신도 유형은 대체로 고구려 후기에 축조된 고분.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신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좌청룡 우백호 이런 거 나오는 건데 사신도 같은 도교적 영향을 색채를 받은 고구려 고분들은 다 고구려 후기 고분들입니다. 도교라는 사상 자체가 굉장히 나중에나 들어오는 사상이니까 그걸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본 나라현 소재의 다카마스 고분에는 고구려 무용총 벽화 비슷한 벽화가 발견되고 있다. 네. 고구려 벽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수산리 벽화하고 무용총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1971년 무령왕릉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이 문제가 아마 난이도가 좀 어려운 문제였다는 건 이 석실분이라는 말을 잘 몰라서요. 석실분 형태. 석실 이거 뭐예요? 굴식 돌방 무덤을 석실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굴식 돌방 무덤을 석실분 무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고식 돌방 무덤은 석실분 형태의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무령왕릉은 벽돌 무덤이잖아요. 벽돌 무덤. 무령왕릉은 벽돌 무덤이잖아요. 벽돌 무덤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측분, 예, 정축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축분. 기억하십시다. 정축분이라고 얘기합니다. 틀린 겁니다. 틀린 거. 자, 넘어가. 자, 백제왕릉과 이거 무령왕릉이죠? 딱 보시면 알겠죠? 무령왕릉.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거. 무덤의 주인공 중국의 남조의 영향을 받았다. 맞죠? 그 다음에 벽돌로 무덤 랩을 쌓은 것도 맞고, 무덤 속에는 왕과 왕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여러 내용들이 기록된 지석이 있어요. 이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무덤의 주인공은 신라와 동맹을 맺고 일본에 불교를 전파해줬다. 일본의 불교를 전파하고 신라하고 동맹을 맺어서 일본의 불교를 전파. 이 두 가지가 성립되는 백제의 왕은 성왕입니다. 성왕. 진흥왕과 군사동맹 맺었고, 그러다가 뒤통수를 맞았지만 군사동맹 맺었고, 그 다음에 일본에 뭘 전파해요? 노리사치계가 갔죠. 노리사치계가 가서 일본의 불교를 전파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22담론은 무령왕릉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설명 중에 하나입니다. 잘 기억을 해주세요. 무령왕에 대한. 자, 가에서 라는 삼국시대 고분과 관련된 자료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가 고분은 벽돌 무덤으로 백제가 중국 예, 맞는 말이죠. 네. 그 다음에 나 무덤은 돌무지 덧널 무덤에는 당연히 보시면 알겠지만 벽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천마총이 이런 구조인데, 천마총에 있는 천마도는 그 돌무지 덧널에서 이렇게 시신에 덮여 있는 양피지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다고분은 백제 한성 시기의 돌무지 덧널 무덤이죠. 백제만의 독창적인 양식이 아니라 이거는 고구려도 비슷한 양식이 있답니다. 고구려도 비슷한 양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라는 굴식 돌방 무덤인데, 네, 도굴이 되게 쉽죠. 입구만 찾으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 굴식 돌방 무덤은 제대로 멀쩡히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다 털렸어요. 거의 다. 그 돌무지 덧널 무덤 같은 경우에 신라의 돌무지 덧널 무덤 같은 게 도굴이 어렵죠. 네,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무덤 얘기 끝나고 고대 과학기술 건축 탑. 자, 이제 여러분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저도 힘들어요. 빨리빨리 하고 이제 한 서너 문제 정도, 네, 좀 문제 거의 다 끝나가니까 빨리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신라 시대의 불교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옳지 않은 겁니다. 자, 미륵신앙이 성행하면서 미륵반가 사유상이 많이 제약됐다. 여러분, 그 백제의 불상 중에 금동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있죠? 그죠? 이거는 네, 미륵신앙이 유행한 거는 여러분 삼국시대입니다. 통일신라 시대가 아니고 통일신라 시대고 삼국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성덕 상원사종이라든가 범종이 주도한 건 통일신라 시대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승탁과 승려 일대기를 새긴 탑비가 있는 것도 그 신라 말기의 선종 불교의 영향으로, 승탑은 아까 뭐라 그랬죠? 사리탑, 그죠? 그 다음에 이중기든으로 삼천홍을 쌓는 전형적인 통일신라 석탑이 양식이 완성다. 대표적인 게 석가탑이죠. 석가탑. 자, 네, 통일신라 시대의 특징입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고대 과학기술이라네요. 과학기술. 고구려는 천문도를 제작하진 않았지만 고분벽화의 별자리 그림을 통해서 네, 우리 천문 관측술 별자리 그림 그린 거는요. 그 조선 태조 때 천상열차 분해지도 만든 게 거의 최초거든요. 그러니까 천문도를 제작한 건 고구려 때 천문도를 제작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알 수 없어요. 네. 옳지 않고요. 그 다음에 백제 금동대학로는 네, 굉장히 멋있죠. 백제 금속기술공예의 우수성을 잘 보여주는 이게 맞고요. 그 다음에
석가탑에서 추출된 무구정광태의 다란이경은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물이 아니라 최초의 목판 인쇄물입니다. 목판 인쇄물. 목판 인쇄물. 최고의 목판 인쇄물입니다. 네.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물은 뭐예요? 직지심체 요절이죠. 고려시대 발견된 직지심체 요절. 그 다음에 삼국시대에는 척도를 사용하지 않아 수학이 발달하지 못했다. 여러분 황룡사 구춘목탁 같은 거나 석굴암 같은 거 보면 엄청나게 비례관계가 잘 만들어져 있죠. 그죠? 엄청나게 잘 쓰여있다는 거예요. 자,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옳은 거니까 2번 되겠죠.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쉬운 것들은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요게 사신도. 사신도의 하나로 현무도입니다. 현무도 정확하게. 현무도고요. 현무도고 2012년 지방직 구급 문제입니다. 북쪽 방이신 맞고요. 돌무지 덧널무덤의 벽면에 그려진 것이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돌무지 덧널무덤은 신라 초기 무덤입니다. 신라 초기 무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신도는 고구려 벽화인데 고구려 그림인데요. 당연히 말이 안 되죠. 답은 2번입니다. 네, 도교에 영향을 받은 거 맞고요. 4번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하나에 대한 설명. 요거는 가는 미륵사지 탑이고 나는 석가탑이죠. 석가탑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자, 자,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참고로 방금 말씀드렸지만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이게 원래 이제 남아 있는 거는 5층이 남았는데 진짜로 5층 탑인지는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미륵사지 석탑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우리가 보통 석가탑이라고 부르는 석가탑이라 불국사 3층 석탑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자, 가와 같은 석조물은 미륵사지 석탑이나 이런 것들은 선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탑들은 다 교종불교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가는 중앙에 거대한 목탑과 동서쪽에 석탑을 둔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 이 미륵사지 털을 보면 그 거대한 목탑을 두고 동쪽하고 서쪽에 석탑을 두고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그리고 이 미륵사라는 게 신라 무왕 때 만들어진 거라 무왕 때가 신라 중흥기를 백제의 중흥기를 이끄는 왕이죠. 무왕하고 무령왕이 백제의 중흥기를 상징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나의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여기서 발견됐고 나시기에 만들어진 시기에 불국사가 만들어진 시기에 경덕왕 때 모두 만들어집니까? 석굴암도 만들어지죠. 석굴암도.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진짜 거의 끝나가요. 자, 두세 문제만 더 하고 끝을 냅시다. 일본과의 교류입니다. 일본과의 교류. 자, 마지막 문제네요. 마지막 문제. 일본과의 교류입니다. 일본의 전파 내용으로 옳은과 보기에서 고르면 일단 왕인이라는 사람이 천자문과 논어를 전파한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담징이 종이와 먹의 제조 기술을 전파한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요게 보통 4세기 초에 근초고왕 때 얘기고 그 다음에 담징은 6세기 때 고구려의 담징이죠. 고구려의 담징 일본에 넘어가서 제조한 거 맞고 호류사 금당벽화를 쓴 거는 호류사 금당벽화를 만든 건 담징이죠. 방금 전에 이 위에는 먹과 종이의 제조술을 얘기했던 담징이 호류사 금당벽화를 그린 거고 그 다음에 아직기는 참고로 조선술과 제방축조술을 전파한 거는 신라입니다. 신라고 그 다음에 아직기는 일본의 태자한테 한자를 가르친 사람이죠. 조선술과 제방축조술은 신라 사람들이 넘어가서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노래사치계는 일본 쇼코쿠테자를 가르친 거. 이 노리사치계는 이제 백제 성왕 때 사람이죠.
백제 성왕 때 일본으로 불교를 전파한 사람이고요. 불교를 전파한 사람이고 이 쇼코쿠 태자를 가르친 건 고구려의 해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고구려의 해자라는 승려하고 그 다음에 백제 해총이라는 사람이 쇼코쿠 태자를 교육했던 사람입니다. 이건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건 지우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자, 지금 자 여기까지 이제 진행한 것으로 고대사 파트를 다 끝을 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5강이라는 강좌 동안 고대사에 거의 한 300-400문제, 200문제, 300문제 가까이 되는 문제들 중에 여러분들이 꽤 많은 문제를 푸셨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고려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사부터는 이제 꽤 재밌는 파트도 많이 나오고 외울 것도 역시 많지만 재밌는 거 많이 나오니까요. 미리 공부를 해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고 제 수업을 들으셨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